강의 주제는 그 위대한 선택과 삶, 사마천 최후 10년이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은 역사학자이시고 또 한국 사마천 학회 김영수 이사장님이십니다. 자, 김영수 이사장님은 사마천 연구만 30년 넘게 해오셨고 이 연구 결과물로 수없는 저서와 강연, 그다음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저서로는 사마천과 러블레스 오블리지, 나는 사기로 경영을 배웠다,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는다 등 굉장히 30여 권에 넘는 저서가 있고요. 강연도 굉장히 국내 유수 기업, 삼성이나 LG, SK에서 하고요.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인기 강사십니다. 그리고 유튜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배우셨는데요. 자, 좀 알자 중국이라는 그런 유튜브 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인기 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저도 사기와 사마천을 알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 교수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연 1시간 정도 진행될 건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대부분 다 제 강의가 경영인들이라든지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분들이 주로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강의하는 거는 뭐 대단히 낯설고 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실 테고, 그 다음에 이분을 잘 모른다는 얘기는 이분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얘기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세계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짤막하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전환시대 때 역사가인 사마천이 기전체 역사서술 체제인 사기를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제 강의안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질문에 대한 엉뚱한 답이라도 좋으니까 강의를 좀 재미있게 하려면, 내용 자체는 대단히 재밌습니다. 재미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슬픕니다. 이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마지막 10년간을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간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이니까 굉장히 극적이고, 영어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10년 동안의 삶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사마천과 그 다음에 이분이 남긴 역사책을 좀 인상 깊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퀴즈 형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교수님이 소개해드린 제 유튜브 주소는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꽤 오래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좀 알자, 그리고 제대로 알자,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 뭐 저는 책을 많이 낸 사람입니다. 거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마천과 사기에 관한 책들은 뭐 지금까지 10여 권 정도 되고, 그 밖에 사마천과 사기 또는 역사를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을 쓰는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룬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히 최근에 돌아와가지고 리더들에게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리더와 인재라는 책은 지난주에 나온 책입니다. 뭐 여러분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지금은 이제 후보가 정해졌습니다만 그 전에 경선 과정까지 포함하면 한 20여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저렇게 대통령감이 많은가 이런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SNS를 통해 가지고 온갖 정보들이 전부 다 공개되어 있고 해방되어 있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질도 되지도 않고 깜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이 높다든지 그 다음에 지지도가 높은 현상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옛날 고전에 나오는 또 그리고 유명한 현자들이 얘기한 사람 골라내는 방법에 관한 책을 하나 얼마 전에 냈습니다. 내년 3월 달이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그런 또 해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 역사상 특히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2022년 3월 달이 아마 가장 중요한 중대한 선택이 여러분들 다 투표권 있으시죠? 예, 여러분들도 그냥 무관심하게 보아 넘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미래하고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 고르셔서 잘 선택해서 보다 나은 지도자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에서 저런 책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아서 영상은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또 있고 사마천 사기에 관계되어 있는 영상으로는 뭐 제가 만든 영상이 하나 있어요. 주로 시를 가지고 사마천의 일생을 삶을 한번 되돌아본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초상화예요. 그죠? 남자 초상화입니다. 뭐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당연히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의 초상화겠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딱 초상화를 봤을 때 좀 이상하다 라든지 다른 초상화들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귀가? 한쪽밖에 안 보인다고? 각도를 조금 돌리면 귀가 보이겠죠, 그죠? 눈에 탁 띄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예? 예, 수염. 수염이 없어요. 그죠? 예, 수염이 없습니다. 2100년 전의 분이고, 옛날에 여러분들은 뭐, 조선시대 때 양반들 비롯해가지고 성인 남자들은 다 수염을 길렀잖아요. 머리도 길렀고, 수염이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초상화입니다. 수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수염이 없을까? 면도해서. 면도해서. 그죠?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를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초상화는 사마천 얼굴에 가장 가까운 초상화로 현재 명나라 때 만들어진 초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0년 전쯤, 5, 600년 전쯤에 만들어진 초상화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가깝고 그 이후에 나온 초상화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수염 없는 모습으로 그려놨죠. 이분은. 자, 그래서 그럼 왜 수염이 없을까? 당연히 면도를 해서 그렇겠죠. 원래 있었다면. 그죠? 왜 수염이 없을까? 혹시 알고 계시거나 특별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실 분? 왜 수염이 없을까요? 남성 호르몬이 예,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예,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 정확한 얘기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여성화 되거든요. 실제로. 자, 그러면 특별하게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남성 호르몬이 많아졌을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얘기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반응, 좀 전에 그런 반응 때문에 이런 대화를 나누고자 한 것이니까 마음 놓고 얘기해 보세요. 왜 이분이 갑자기 남성 호르몬이 팍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수염이 없어졌을까요? 예? 4시. 예. 예, 4시. 맞습니다. 4시라서 그래, 4시. 다른 말로 황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영화나 역사극이나 사극 같은 거 드라마를 보면 임금님 옆에서 수염 없는 남자가, 그죠? 주로 요즘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볼 때는 사극을 보게 되면 이 내시들은 전부 다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를 냈어요. 내시 맞습니다. 근데 역사학자가 내시? 이건 안 맞잖아.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내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시예요? 없는 사람. 네, 없는 사람. 그죠? 뭐가 없어요? 그것이요. 거시기가 없어요. 그죠?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가 없는 사람을 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성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수염이 없는, 초상화가 수염이 없이 그려지게 된 그 배경에는, 그 이유는 성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 성기를 잘라느냐? 그거 아니죠. 역사가 집안입니다. 역사가 집안은 내시가 맞는 직업이 아니에요. 내시가 맞는 직업은 주로 임금 옆에서 하는 일하거나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내시라고 하고 다른 말로 황관이라 한단 말이죠. 번듯하게 역사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역사 공부를 한 사람이 성기가 없는 내시가 된 데는 또 다른 사연이 있다. 그렇죠, 그죠? 자, 왜 그러면은 없을까? 성기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왜 성기를 자르게 됐을까? 그죠? 네. 성기를 자르는 형벌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상하천이라는 역사가가 성기를 잘라내는 형벌을 당했어요. 그거를 궁형이라고 합니다. 성기를 자르는 형벌을 궁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보는 조선시대 때의 임금 옆에 있는 내시 황관들은 거의 전부 다가 어린 나이에 10살 전후로 어린 나이에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는 궁에 들어가서 네 하나라도 먹고 살아라 라고 해서 성기를 자르는 자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스스로 그런 수술을 하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궁궐에다가. 그러면 궁궐에 어린 나이에 남자애를, 성기 없는 남자애를 들어보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궁궐 내에는 궁녀들이 많잖아요. 그죠? 궁녀들이 많아요. 다 임금을 위해서, 또 왕비를 위해서, 또는 왕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또는 임금의 첩들이죠. 그죠? 그런데 멀쩡한 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인이 되어버리면 궁궐 내에서 문제가 발생, 스캔들이 발생하기 십상이다는 얘기죠. 왜? 후궁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궁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벼슬하는 양반들이나 벼슬아치를 제외하고는 다 성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생식 능력이 없거나 성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조선시대 때 자궁이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들여보내는 것이고, 이 사마천은 궁형을 자청합니다. 궁형을 자청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사마천 나이 47살 때부터 시작해서 사마천이 세상을 떠난 걸로 추정하는 56세까지의 10년간을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과연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왜 저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또 저런 선택까지 하면서 사마천이 남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사회에 진출해서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즉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사마천 최후의 10년 그 위대한 선택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사마천이 궁형이라고 하는, 특히 궁형은 이 당시에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사형보다도 더 치욕스럽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로 바뀝니다. 궁형을 당하고 나면은 수염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여자로 바뀌고 얼굴 모양도 노파로 바뀌어요. 늙은 여자로 바뀝니다. 정체성에 큰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의 사마천 당시의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단순하게 성기만 잘라내는 형벌이 아니라 고환까지 포함해가지고 성기 전체를 잘라내는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사마천이 그 당시에 궁형을 자청했을 당시에 나이가 49살이었어요. 2100년 전에 남자 나이 49살은요 평균 수명이 지난 나이입니다. 조선시대 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50대를 못 넘겼어요. 40대였어요. 그런데 2100년 전에 남자 평균 수명, 남자 수명 49살, 나이 49살은 평균 수명이 지난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성기 전체를 잘라내는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하게 되면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라는 거죠. 오늘날 학자들의, 전문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생존 확률이 20%가 채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생존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이 확률을 믿고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게 되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네.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사마천이 뭔가 사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사마천이 48살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그것도 억울하게. 그러면 그 이전에 한 해로 돌아가서 47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일흥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한 사람이 흉노라고 하는 적과 싸우다가 항복을 해요. 다른 신하들은 전부 다 일흥을 비난하는데 사마천이 황제의 질문을 받고는 이 젊은 일흥이라고 하는 장수를 변호해 줍니다. 일흥이라는 장수가 군사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모든 군이 전멸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조그만 몇몇 군사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것이지 전투를 잘못하거나 일흥이라는 장수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흥이라는 장수는 나라를 위해서 항상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뜻이 있는 장수입니다. 또 일흥이라는 장수가 5천 결사대를 이끌고 8만 군사하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대장군이라는 사람이 빨리 구원병을 보내가지고 앞뒤에서 흉노 군대하고 싸워줘야만이 항복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작전이 잘못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거 아닙니까? 라고 변명을 해줍니다. 변호를 해줍니다. 사마천이 앞에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뒤에 대장군이 총사령관이 구원병을 제때 보내지 않았다라고는 이 말이 황제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왜? 이 대장군이 누구냐 그러면 황제하고 천한 매부지간이야. 그 당시 황제는 무제라고 하는 황제였는데요. 이 무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부인이라고 하는 황제의 후궁의 오빠예요. 총사령관이. 그러니까 황제가 그 이야기에 요즘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빡쳐서 내 놈이 뭘 한다고 대장군을 비난하냐 해서 괘씸죄에 걸어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48살 때 옥에 갇혀있는 사마천이 옥에 갇혀있을 때 저 흉노 쪽으로부터 한나라 사신의 보고서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항복한 일흥이 적군인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날라들어요. 이건 이제 역적이지. 반역이란 말이죠. 적군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 보고서를 받은 한나라 무제가 이 보고서가 진짜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도 하지 않고 일흥의 전가족을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전가족을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반역자 편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마천에게도 반역죄를 물어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이제 일이 커져버린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마천 입장에서는 참 얼척이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황제의 화가 풀리면은 풀려날 줄 알았더니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이제는 죽게 생겼어. 사형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마천이 미처 다 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궁형을 자청하게 된 가장 절박한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였는데, 그러면 살아남아서 뭘 하려고 살아남아서 뭘 하려고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했을까?
요 2100년 전에는요, 지식인들이나 사대부들한테 주어진 특권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자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내가 억울해. 그런데 사형을 선고받았어. 사형대에 끌려가서 죽기 전에 나가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거두겠습니다 해서 자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마천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살을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날은 자살하고 자결하면은 굉장히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난을 받지만, 무책임하다고 비난을 받지만, 이때는 좀 달랐어요. 생사관이. 이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큰 무시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크게 자존심을 건드리게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은 자살하는 대목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다든지 누군가에게 큰 치욕을 내가 안겨줬으면은 그 사람한테 사죄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또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사관이 많이 달랐어요. 사마천도 얼마든지 자살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할 일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야 될 일이 남아있으면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사형수 신분으로서 결국 당연히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살아남는 방법이 그 당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돈을 많이 내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궁형을 자청하고 내시가 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고 반역죄를 몰린 사람한테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위대한 선택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그 일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택이 됐겠죠. 만약에 궁형을 자청해서 궁형을 당하다가 죽어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마천의 고통과 고뇌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대목이 가장 사마천 일생에서 처절했을 겁니다. 왜? 궁형 자청하다가 죽어버릴 경우에 이거는 상상조차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결과죠. 왜? 기록이 남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죠? 사마천이 궁형 자청했다가 죽었다 이런 기록조차도 안 남으면은 천만다행이에요. 그걸로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록이 남는다면 어떻게 기록이 남겠어요? 한나라 무제 때 태사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라는 자가 반역죄를 짓고 구차하게 살아남으려고 궁형을 자청했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다른 기록이 남을 게 없죠. 왜? 남긴 것도 없고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로는 조상들한테, 돌아가신 아버지나 그 위에 조상들한테, 아래로는 자기 가족이나 후손들에게, 사마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부인도 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조상으로 기록이 남겠어요. 이게 끔찍한 거죠. 사마천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죽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궁형을 자청했다가 죽었을 경우에 그때 해놓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도 밝힐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록으로 남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남겠느냐라는 거죠. 그 고뇌 때문에 사마천이 감옥 안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누군들 자살을 못하겠습니까? 천한 사람조차도 다 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남기로 한 것은 차마 못다한 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만약 제가 법에 굴복해서 죽었더라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구우일모라고 하는 소 9마리에서 토락이 하나 없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하찮은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우일모라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를 사마천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 앞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던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까지 책이 뭐라고 자기 자신이 성기까지 잘 나가면서 죽을 확률이 80%나 되는 궁형을 자청하면서까지 쓰려고 했을까? 또 그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쓰려고 하던 책은 뭐냐? 역사책입니다. 그게 바로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그럼 그 책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또 그 책이 사마천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자기 자신이 성기를 잘하는 궁형까지 자청하고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 들려드리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책을 쓰고 있었나? 역사책을 쓰고 있었죠. 역사책을 뭐라고 부르냐? 사기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역사책 이름은 사기가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바치는 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태사공이라고 불렀거든요. 태사공은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 이름을 따서 태사벼슬에 있는 어르신라는 뜻에서 태사공이라고 불렀고, 사마천이 태사공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세습하는 벼슬이야. 대대로. 그리고 지금 현재 태사공 하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태사공 하면은 사마천을 부르는 대명사가 됐어요. 이제는 태사공 하면은 사마천하고 일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태사공 사마천을 뭐로 또 칭송하냐 그러면 사성이라고 불러요. 역사학의 성인이다. 성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종교에서 얘기하는 성인 있죠.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기는 어떤 역사책이길래 그러냐?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만 전해드리면은 본격적인 중국 역사상 본격적인 최초의 역사책입니다. 두 번째, 무려 3000년을 다루고 있는 3000년 통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쓰고자 했던 이 사기라는 역사책은 중국인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마천 당시까지, 지금 현재 중국 사람은 5000년 정도로 보거든요. 사마천은 2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앞에 3000년이 더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앞부분 3000년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처럼 전공이 아닌 분들은 뭐 굳이 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될 필요가 없고, 조금 더 정보를 위키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앞으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또는 중국과 교류를 한다든지 중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할 때는 사마천 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거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사람으로서 중국 역사를 공부하거나 중국의 문화를 공부한다고 해서 중국 가서 대접을 잘 받는다든지 중국 사람들이 존중한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사람들은 중화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니까짓기 중국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마천 사기를 공부한다, 사마천 사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대접이 달라집니다. 저는 사마천 사기를 34년째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사마천 고향을 지금까지 한 30여 차례 다녀왔어요. 사마천 고향은 여기서 비행기 타고 3시간 비행기 타고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옛날에는 장안이라고 했어요.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200km를 더 가야만 있는 곳이 사마천 고향입니다. 98년도 사마천 고향을 방문한 이래 10년 만에 2007년도에 제가 사마천 고향의 명예 촌민이 됐고요. 사마천이 이제 한성시 서촌이라고 하는 촌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명예 촌민이 됐고, 제가 한성시를 방문을 하면은,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시내에다가 100m 간격으로 붉은 플래카드를 100m 간격으로 걸어서 환영을 해요. 환영 김영수 교수 한성시 방문, 그렇게 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하도 제가
남살스러워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발 저거 좀 걸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걸지는 않아. 걸지는 않는데 또 안 걸어 놓으니까 또 괜히 섭섭한 거 있죠. 그죠? 사람 마음이 참 그죠. 간사한 것 같아. 근데 웬걸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 요즘 호텔에 가면 제일 앞에 전광판이 이렇게 쭉 돌아가요. 무슨 행사 같은 거 이렇게 전광판으로 다 안내하거든. 호텔 정면 입구에 전광판에다가 한영 김영수 교수님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한성시에서 저를 존중을 해줍니다.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거하고는 중국 사람들도 사마천과 사기가 가지고 있는 격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CEO분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를 골랐는데 그 가운데 1위로 꼽힌 책이에요. 사마천 사기가. 그런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싶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또 읽고는 싶은데 읽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어렵게 써서 읽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이 있어요. 사마천이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수염 없는 추상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천이 왜 수염이 없는가 이유는 아셨죠, 그죠? 그리고 궁역을 왜 자청했는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어떤 책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사마천이 저 사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보다도 사형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궁역을 자청한 까닭, 내면의 까닭, 정신적인 까닭이 있을 거예요. 표면적인 까닭은 저거잖아요, 그죠? 역사책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궁역을 자청했어요. 하지만 속내 진짜로 사마천이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기를 완수하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진정한 이유는 사기의 내용을 바꾸고 싶었어요. 사마천이 준비하고 있었던 사기는요,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대에 걸쳐서 많은 자료를 모아놓고 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막 쓰던 단계였어요. 만약에 사마천이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궁역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내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 억울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억울하게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성기를 자르는 궁역까지 자청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치욕을 당하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마천 속으로 뭔가 섭섭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렇다고 그게 억울하다고 황제한테, 그 당시에 황제한테 가가지고 나 억울하다라고 대들어봐야 그거 돌아오는 건 죽음밖에 없죠. 그럼 이 억울함을 역사책 속에다가 반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마천이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다고 자기 얘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역사책인데. 그래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를 당한 사람들,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료들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자기하고 자기 삶하고 닮은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삶 속에다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정신세계를 투영을 시키는 거죠. 사기는 객관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 기록이 아닙니다. 왜? 라고 하는 사료가 아니야. 그냥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뒤져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몇 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네? 이게 아니야. 팩트의 나열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형님을 죽인 임금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신에다가 채찍질을 가했을까? 오자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형님을 죽인 자기 조국의 왕, 근데 죽고 없는 평왕이라고 하는 왕의 남의 나라 군대를 끌고 자기네 나라로 쳐들어가서 죽고 없는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시체에다가 채찍질을 가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형님의 원수를 갚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원한과 복수예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인의 은원관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사드 사태 알죠?
사드. 예. 사드 설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보복을 가했잖아요. 그죠? 심지어 어느 정도 했냐 그러면 껌 수입하는 것조차도 막았어요. 제일 세게 당한 데가 롯데라고 하는 회사예요. 왜? 그 롯데 땅을 사드 배치 장소로 롯데가 줘버렸단 말이에요. 미군에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롯데가 아주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롯데에다가 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롯데 건부터 시작해. 지금 중국에서 롯데는 다 철수하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리고 어느 정도로 보복을 했냐 그러면 더운 여름날, 여름에 롯데마트에 가서 이 카트에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을 잔뜩 실어가지고 계산대에 와가지고는 반품해버린 거예요. 그냥 안 사겠다고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어떻게 되겠어? 그 더운 여름에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졸하게 보복을 했어요. 하도 중국이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보복을 하니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교수님, 저 큰 나라가, 중국이 좀 커요. 그죠? 저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복수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째째하게 해야지 실감이 나지. 그죠? 철두철미하게 보복을 해야지 실감을 하지. 대충 등짝 한 대 두들기고 에이 자식 너 왜 그랬어? 섭섭하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게 보복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중국 사람들은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잘 사귀어놓고 우정만, 좋은 우정을 맺어 놓으면 대를 물려서라도 간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중국 친구들하고 자녀들 서로 돌봐주고 하는 것까지 다 한국으로 유학 오면은 제가 돌봐주고, 이쪽에서 중국으로 가면은 그쪽에 돌봐주고 할 만큼 잘 사귀면은 정말 몇 대를 물려서라도 사이좋게 가요.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런데 섭섭하거나 사이가 갈라지면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이게 중국 속담이에요. 이런 중국인의 은혜와 원수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들이나 그 다음에 그런 생각들, 관념들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이에요. 왜? 여기에는 사마천의 은원관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을 가장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역사책이기도 하다. 그런 역사. 사마천도 분하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성기까지 잘라버리는 그런 형벌을 자천했단 말이에요. 울분이죠. 그렇죠? 이 울분을 역사책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반영해서 표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책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고상한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문화복수라고 합니다. 네. 문화복수. 네. 붓으로 글로 역사책으로 복수를 했대요. 그래서 역대 권력자들이 사마천의 사기를 대놓고 읽으라고 권장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가장 본격적인 역사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2000년 동안 이 사마천이 창조해낸 기전체 역사소설 체제가 중국 역사 2000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삼국 사기가 나왔잖아요. 이 사기 이름 똑같단 말이에요. 소설 체제도 똑같아요. 조선시대 때 편찬한 고려시대 때 역사책인 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책 소설 체제도 사마천이 창안한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 소설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역대로 권력자들이, 정권이 대놓고 사마천 사기 읽어라 라고 권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안에 권력자와 부패한 관리들과 탐욕스러운 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른 것이며 정사, 시비, 선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 철학을 확고하게 굳히려면 사마천 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사기를 완성하려 했을까? 라고 하는 좀 사회적 차원의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고, 표면적으로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울분을 역사책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투영시켜보죠. 반영해서 문화복수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선택과 결과물이 후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라는 거죠. 과연 사마천의 그 선택에 대한, 위대한 선택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시대적 사명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항상 내가 이타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가장 많이 놓이게 됩니다. 이게 나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 때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나 그 다음에 사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위상과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마천은 역사책을 안 써도 그만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역사책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억울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반역자 편을 든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괘씸죄에 걸렸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사마천이 성기를 잘라내는 49살의 성기를 잘라내는 궁형을 작정하고 살아남아서 50세에 풀려나는데 건물에 왜 또 하나의 보고서가 날라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했던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사람이 이릉이 아니라 이서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궁형도 당한 거다. 그래서 황제가 사마천에게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미안하잖아요. 사마천이 억울하게 성기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에게 벼슬을 줘요. 내시에게만 주는 중서령이라고 하는 벼슬을 줍니다. 이것도 치욕이에요. 어마어마한 치욕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실컷 죽도록 두들겨 패놓고 때려놓고 밥 먹으러 가자. 아프냐, 뭐 그죠? 위자를 주겠다고 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겁니다. 욕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그 중서령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아들입니다. 왜? 첫 번째는 생계 문제겠죠. 가족도 걸려있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요. 공양당한 몸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 금방 알아보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사마천이 마무리하고자 했던 이 역사책을 마무리하려면, 쓰려면은 도서관에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 때부터 모아놨던 자료들이 전부 다 황궁 도서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궁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궁궐에. 다행스럽게도 황제가 사마천이 억울하게 궁형을 당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편의를 봐줍니다. 시간도 주고, 중서령이라는 벼슬은 옛날에 태사령 벼슬 때보다 연봉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도 안정이 됐고, 남은 시간 동안 사마천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사기를 완성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벌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형수가 됐을 때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 궁형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형벌을 당하면서 사마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어마어마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와중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사마천이 스스로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사기를 완성을 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기가 어렵다 그랬죠.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보한 자료들을 가능하면 줄여야 돼요. 이거 다 있는 자료 다 이용해가지고 마냥 늘려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마천은 줄여야 됩니다. 사마천은 자기가 남겨놓은 역사책의 글자 수를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2만 6,500자 다. 자기 책의 숫자를 자기 스스로 밝혔어요. 인류 역사상 책을 쓴 저자가
자기 책의 글자 수를 밝힌 최초의 사례입니다. 최초의 사례. 사마천이 이 글자 수를 밝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후대인 누군가가 자기 책에다가 손을 댈 걸로 예견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기판본의 글자 수는 55만 자가 좀 넘어요. 2만 자 가까이가 보태졌고 1만 자 가까이가 떨어져 나간 걸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만약에 52만 6,500자라고 하는 이 숫자가 없었으면 거의 밝혀내기 불가능해요. 그런 부분들. 실제로 누군가가 많은 손을 댔습니다. 사마천은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 책의 내용이 그만큼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얼마 남지 않은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내용들을 줄이다 보니까 역사책의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그래서 사마천이 자기를 완성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평가는 지식인으로 태어나서 그 시대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나한테 주어진, 나한테 던진 사명이 뭐냐라는 거죠. 사마천은 집안 자체가 역사가 집안이에요. 사관 집안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역사책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다. 황제가 나한테 이런 수모를 줬다 해가지고 이 일을 포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살했거나 아까 사마천 얘기한 대로 포기했겠죠. 그죠? 그런데 사마천은 개인적인 것 말고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걸 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감이 작용을 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각한 깨어있는 지식인의 책임감이다. 단순하게 지식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 시대, 이 사회가 나한테 던지는 책임감이 뭔가라는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할 때가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사마천 이야기를 했던 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주시면은 고맙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 유언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부모님의 유언이라는 것이 옛날만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옛날에 이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사마천 나이 3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 이름은 사마담입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사마천의 손을 꼭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관 집안으로서 내가 역사책을 쓰지 못하고 가는구나. 아들, 네가 반드시 우리 집안의 가업을 이어서 역사책을 완성해달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사마천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러겠노라 라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으로 권력자와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죠. 사마천. 그리고 공부한 지식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책을 써서 남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자막으로 또는 녹음기를 통해 가지고 내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 가지고 어디다 올려놓으면 영원히 보존되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그 시대. 바로 이런 점들이 사마천으로 하여금 또 한 번의 목숨을 걸고 역사책을 완성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닐까. 죽음보다도 치욕스러운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자청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47살에 이릉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 보니까 생겨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마천의 일생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145년에 당시 수도인 장안으로부터 동북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섬서성 한성시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19살 때 서울 주변인 무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감으로써 본격적으로 서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20살 때 여러분들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다른 역사가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살 때 성인이 되자 아버지가 사마천에게 천하를 여행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2100여 년 전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천하를 여행하라고 권유를 해요. 이게 사기를 다른 책과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대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이 2년 내지 약 3년간에 걸쳐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전체를 다 웬만한 데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 당시 중국의 한 나라의 땅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300만 제곱킬로미터.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의 15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었죠. 이곳을 유명한 유적지들을 다 다니면서 사마천이 자기 역사책 속에 나중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사마천의 여행은 사마천 사기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현대 영화 보면은, 이 깡패 영화들 보면은, 이 깡패가 다른 조폭들이나 깡패를 굴복시키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무슨 신발을 핥으라든지 침을 뱉고 그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수모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건달들의 그런 장면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중요한 장면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한나라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항우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功을 세운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한신이 젊은 날 다리를 건너가다가 동네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지 않겠다고 하니까 동네 건달이 한신에게 그러면은 우리 가랭이 밑을 기어가 해가지고 가랭이를 벌려서 그 무릎을 꿇고 가랭이 밑을 기는 과하지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어요. 요 장면이 바로 후대에 그런 깡패 영화나 건달 영화나 그죠? 양아치 영화들에 항상 나오는 그런 장면들의 오리지널인 거죠. 사기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사기 나오는 가운데 열전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게 되면은 많은 문학적,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에 나와 있는 주제와 주인공들은 중국 역사상 소설과 영화에 대단히 깊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28살 때 인턴으로 입사를 합니다. 낭중이라는 건 예비 관료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턴이에요. 예비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36살 때 돌아가시면서 태사령 벼슬을 세습을 했고 이어받았고요. 38살 때 3년상을 치르고 태사령 벼슬에 취임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 그러면 사마천 나이 42살 때 달력을 만드십니다. 사마천이 태초력이라고 하는 달력인데, 아직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음력 쓰시잖아요. 그죠? 네. 그 음력이 바로 저겁니다. 사마천이 만든 달력이 음력입니다. 동양에서 2000년 동안 사용했던 그 음력이고, 그리고 47살 때 일흥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가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공영을 자청하고 사기를 완성하기까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포털 사이트 같은 데에서 보임안서라고 하는 보임안서 네 글자를 치면 사마천이 임안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 번역문이나 해설서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역사상 10대 문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마천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1시간 가까이 설명드렸던 그 사마천의 그 역경 과정을 사마천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들이 다 보임안서에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요 대목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구후일무 대목이에요. 제가 법에 굴복하여 죽임을 당한다 해도 9마리 소에서 털 오락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구일무라고 하는 대목도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가 사마천 사기를 평생 공부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서양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남겨놓은 삶과 죽음에 관한 생사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으로서 사마천이 깨달은 저 대목은 아마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이는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생사관을 편지 속에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먼저 조만간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문제는 내 죽음이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태산보다도 무거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죽음은 정말 하잘것없는 새털보다도 가벼운 보잘것없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 그 까닭은 뭐냐?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죽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가 살면서 내 죽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산다면은 함부로 살 수 없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특히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사는 분들은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을 준 장본인이 어떤 죽음으로 끝났는가라는 걸 잘 보시면,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는가라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유명한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정신과 마인드 공부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최소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살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삶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로서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받는, 즉 태산보다도 무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마지막 10년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마천이 그 당시가 얼마나 치욕스러우냐 그러면요,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저 치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상상조차도 하기 힘들죠. 그렇죠? 저는 30여 년 넘게 사마천에 최근 10년간은 거의 사마천이 빙의대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분의 정신세계를 조금이라도, 저 깊이를 조금이라도 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과 박군, 몇 번을 죽어도 죽었을 겁니다. 사마천은 속으로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 죽음과 박군 역사책을 후대에 남김으로써,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남김으로써 영생을 얻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은 사마천의 사당과 무덤입니다. 사당과 무덤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역대 정권들이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라는 역사책이 권력자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대놓고 사마천 제사를 지내준다든지 사마천 무덤을 단장해 준다든지 이러면은 사람들이 또 사기를 읽게 된단 말이죠. 그 사기를 읽게 되면 어떻게 돼? 비판 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다 했냐? 사마천 마을 후손들, 그 다음에 사마천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살펴서 그나마 저렇게 잘 남아있고요. 2010년부터는 중국 당국이 사마천 제사를
그 전까지는 민간 제사로 지내오던 제사를 국가 제사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마천 제사가 거의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제사 행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국가 제사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중국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당군 할아버지하고, 우리 개천절처럼 당군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황제라고 하는, 누르 황자를 쓰는 거예요. 노란색 황자를 써서 황제에 대한 제사, 자기네 조상. 두 번째, 공자에 대한 제사, 공자님 제사. 그리고 세 번째가 사마천에 대한 제사가 중국 국가제사로 유일하게 3대 제사다라는 참고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거의 생소한 인물이자 또 거의 뭐 책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사기라는 역사책, 그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마지막 10년에 관한 이야기를 수염없는 초상화로부터 한번 꾸며봤습니다. 1시간 가까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 들으시고 궁금한 거라든지 또는 알고 싶은 것, 또 중국에 관한 것도 좋고 어떤 것도,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좀 받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교수님, 예. 사기 열전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예. 여기 듣고 있는 학생들이 무도동화과 친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사기 열전에 나왔던 인물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좀 이런 부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감동적이다, 이런 것이 좀 극적인 제목이 있으면 한 인물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도공학과라는 거는 그러면 주로 어떤? 무도경호학과. 무도경호? 예. 그래서 전부 다들 건장하구나. 무도경호학과. 무도경호학과 학생들에게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본받아야 될 인물, 이런 인물이라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첫 번째, 한나라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은요,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운 최초의 황제입니다. 서한 왕조의 처음 황제, 개국 황제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중국 하지만 중국은 자기네 나라를 부를 때 중국 사람들의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중국 민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짱깨?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연하게 젊은이들이 혐중 그 분위기들이 많은데, 그건 우리나라 언론 탓이 커요. 뭐하러 중국 사람들을 혐오하고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중국은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에요. 14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거기 널려있어요. 그래서 남북이 교통이 통하고, 종전선언 이제 좀 이따가 하고 나면은, 철로가 통하고 하면은, 북한을 통해가지고 중국으로 기차 타고 갈 수 있고, 그죠? 네. 우리나라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전 세계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 사상 최고를 찍고 있는 중이고, 무역으로 따지자면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의 프로테이지 가운데 2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사드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국하고 전략적으로 잘 지내야 돼요. 중국 사람이 민족적으로 뭐라고? 한족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한족이라고 불러요. 중국 사람들이 글자는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 글자, 한자. 그죠? 중국 사람들의 문장, 한문. 그죠? 중국 사람들의 중국어 등급시험을 한어라고 불러요. 한어. 중국어 등급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한어 등급시험이라고 불러요. 자기네 언어를. 그만큼 한이 중요하다는. 이 한이 어디야? 한나라에서 나오는 거야. 한나라. 이 한나라 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조정 대신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육고라고 하는 한 신하가 유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하, 공부 좀 하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한나라 고조 유방은요, 술 좋아했던 건달 출신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황제가 됐어, 이제는.
예? 항구를 물리치고. 그런데 육고라는 신하가 폐하 책 좀 읽으셔 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한나라 구조 유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임마, 내가 세자의 검을 차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어. 싸워서 이겼다 그 얘기예요. 예? 마상득지라고 합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어 이놈아. 그랬더니 육고가 뭐라고 쏘아붙이냐 그러면요, 폐하,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 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문과 무의 두 기둥이 같이 받쳐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육신의 건강과 그 다음에 뛰어난 무술, 그죠? 무를 갖춰야 되는 그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남들보다 뛰어난 무력을 가지고. 그래서 책 많이 읽으시고 교양 세련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문화 하잖아요. 그죠? 네. 글자 뜻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그럴 문자 옆에는요, 실사변이 붙어있는 글자였습니다. 실사변이. 그래서 그 문자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꾸민다 라는 뜻입니다. 문양, 문이, 그게 문이에요. 그래서 문화하면은 뭔가를 꾸며서 어떻게 된 상태를, 바뀐 상태를 문화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말로 말씀을 드리면 세련되기라는 뜻이에요. 세련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련된 사람이 되려면은 교양과 그 다음에 독서와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뭐 음악,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여러분들 몸과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세련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육고가 얘기했던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을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반뿐만 아닙니다. 제가 96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이전까지 20세기까지만 해도 중국이 더럽고, 그죠? 화장실 문도 없고, 그죠? 시골 가면 맨날 화장실에 구더기 막 끓고 막 이런, 그리고 여름 되면 다 남자들 우통 벗고 다니고 이런 미개에 가까운 그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G2가 됐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미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제 무서운 속도로 지금 미국과 맞상대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 중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먼 계기는 1980년부터 등소평이 이제 표방했던 개혁 개방이 일단은 먼 계기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계기가 되죠. 중국은 그 60년대 후반부터 10년 가까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병목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병목 위기를 넘기고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개혁 개방을 하면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표제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교수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백묘 흑묘론이랍니다. 고양이가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라고 하는 실용주의 노선 하나. 두 번째, 빈부의 격차 문제에 있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먼저 잘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유제를 일부분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옆에 있는 텃밭에서 나는 것들은 네가 그걸 가지고, 공공으로 농사 지은 것들은 이제 국가에 내고 해서 분배받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점차 경제적으로 활기를 띨 수밖에 없죠.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게 생기니까. 그전에 전부 다 골고루 나누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심천을 비롯해 가지고 개혁 개방 도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198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한 20년 그 과정을 밟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그 캐나다의 유명한 학자 한 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왜 중국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멍청한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 지도자들은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 가지고 공산당이 자기들 그 소위 얘기하는 상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가 주석을 뽑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을 뽑아놓은 경험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나라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지도자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다. 그리고 친인척 비리 같은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집단 지도 체제가 갖는 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스템입니다. 중국이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공산당원이 한 8천만에서 9천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인구만 해요. 공산당원만. 그 가운데에서 엘리트들이 있어요. 수백만 엘리트들이 있고 그 엘리트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중국은 군대가 안 갑니다. 중국은 군대 자원이에요. 근데 안 가니까 대학 졸업하면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한 20년 가까이 발휘하면은 나이 한 40 좀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앙정부 형태로 올라와가지고 큰일이 납니다. 여기서 한 10년 가까이 또 리더십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걸르는 장치가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20년, 30년은 못 속이죠. 리더로서. 그런 지도자를 뽑는 방식이 그나마 그래도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고 그래서 걸러져서 나오는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이끄는 정치체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개혁개방 이후에 안정된 권력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비약적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됐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